주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경제, 경제학에서 세 번째 파트, 국민경제 또는 거시경제라는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국가경제 전체를 다루는 내용들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뭐 GDP,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만큼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실업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여대에서도 나오고 성신여대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조세 문제, 조세와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쫙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세 문제는 우리 한번 봤었죠.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재정 의존도 이런 거 봤었고. 자, 그럼 오늘은 인플레이션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여기서 독일의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례를 다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뭔지 한번 먼저 봐봅시다. 인플레이션의 정의는 경제학적으로 한 경제의 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고깃값만 좀 올랐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물가라는 거는 그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물건들을 일반적으로 총칭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 평균 물가가 일정 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상승을 했을 때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 많이 사는 저 음료수라던가 내가 맨날 먹는 저 녹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막 1,000원에서 1,200원, 1,200원에서 1,400원 이런 식으로 오르는 게 경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일단 여기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나온 그 프린트 부분을 보면, 자, 11페이지, 13페이지 쪽을 쫙 보면요, 11페이지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지, 인플레이션의 우리가 원인을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고요. 원인을 안 다음에는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인플레이션이 물건값이 비싸지면 나쁜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나, 이런 원인과 어떤 결과 부분을 다뤄볼 겁니다. 이렇게 다뤄볼 건데, 자, 원인에 대해서는 쫙 얘기가 나와 있어요. 11페이지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11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12페이지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는 통화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원인, 저는 요거 먼저 언급을 할게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공급량이 많아지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정부가 여러분들 돈 주려고 돈을 찍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팔고요. 그거를 중앙은행이 사서, 중앙은행이 자기가 찍어낸 화폐로 이제 그 채권을 사는 거니까 시중에 화폐가 더 풀리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시중의 화폐량을 늘리는 식으로 정부가 국민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통화량을 늘려서 물가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먼저 통화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늘 가볍게 들어만 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은 그냥 오직 통화량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냥 통화량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다 해소가 되고 결국에는 그냥 통화량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화폐량이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그냥 지폐가 많아지고 화폐가 많아지면 1,000원짜리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그 1,000원짜리의 가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물가가 그걸 그냥 반영한 것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냥 돈을 많이 푸니까 정부가 10,000원짜리 막 신사임당 50,000원짜리랑 10,000원짜리 막 찍어내가지고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엄청 조그만한 경제에 이제 10,000원짜리 지폐 1억장이 돌고 있어. 10,000원짜리 지폐 1억장이 돌고 돌면서 이렇게 막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정부가 그냥 돈을 더 찍어내는 거야. 10,000원짜리 2천만 장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끼리 막 돌고 돌아. 그러니까 화폐량이 1.2배로 늘어났으니까 각각의 화폐가, 우리가 화폐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 건 아니잖아. 화폐는 그냥 그 교환 수단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1,000원 주세요 하고 저 물병을 샀을 때, 물을 샀을 때 저 물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를 그냥 1,000원이라고 우리가 표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폐가 이렇게 많아지면 화폐가 가지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화폐가 예전에 1,000원은 이제 1,000원만큼의 가치를 못 하는 거야. 예전에 1,200원 하던 것이 지금의 예전에 1,000원 하던 것이 지금에는 1,200원을 내야지 똑같은 가치를 표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폐가 많으니까 지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런 원인이 있고, 그 원인도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죠. 제시문 가에서 통화 공급량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 과정을 한번 읊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통화 공급량이, 지폐가 많아지니까 지폐 하나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더 과정을 거쳐서 얘기를 해봅시다. 경제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이제 막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국민에게 1,0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폐를 막 찍어냈다 쳐요. 그러면 진짜 이거 독일처럼 될지도 몰라요. 베네수엘라도 2014년에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물가가 6,000% 올랐대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60배 오른 거야. 저 옥수수 하나가 72,000원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60배 오르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일어나냐, 한번 과정을 짚어봅시다. 일단 조삼모사야. 시중에 통화량이 풀리면 이렇게 물가가 이게 바로바로 반응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정부가 어느 날 우리 막 1천만 원씩 각 국민에게 주겠습니다 한다고 바로 다음날 저 미네랄 워터가 72,000원이 되진 않는단 말이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일단 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유동성이 늘어났다고 그러거든요.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막 쓴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막 유동성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저축을 해서 우리 먼 미래를 준비하고 10년 후에 우리 집 구매를 해보자, 이런 사람보다 당장 쓰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소비가 증가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리면 어쨌든 기업도 이 투자도 많이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소비자들이 이제 물건을 많이 사네? 그럼 우리가 유동성도 많으니까 우리는 이 현금을 가지고 한번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투자가 늘어납니다. 유동성 확대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되니까 그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100% 이해는 안 되더라도 제 예시답안 한 두어 번 따라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올라가고 소비와 투자가 촉진이 돼서 총수요라고 하는데, 일단 그냥 수요라고 알고 있읍시다. 수요가 올라가요. 수요가 올라가니까 우리 뭐야? 수요 공급 그래프에서 우리 저번에 경제하면서 수요 공급 그래프 했었잖아. 우리 개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걸 그냥 국민 경제 전체로 놓고 보면 이게 물가라는 거지. 이게 물가고, 이게 그냥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이게 그냥 GDP야. 총 생산량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 곡선이 있거든요. 총 수요, 총 공급 곡선 하지만 일단 그냥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가격 늘어난다 그랬잖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려. 그러니까 이거 총 수요가 늘어나. 그래서 물가는 어떻게 돼? 물가는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총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늘어난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봅시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인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도 이 과정하고 좀 비슷합니다. 대신에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고 그냥 정부가 예를 들어서 재정 지출 같은 걸 늘리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거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새로 발행했죠. 정부가 국민들한테 주려고. 정부도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빌릴게 하고 채권을 발행해요. 채권이라는 거는 돈 빌려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이게 채권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사채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채인데 그걸 정부가 발행해서 믿을 만한 사채인 거야. 그걸 국공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 누군가가 채권을 사면 정부가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 사는 걸 중앙은행이 할 경우에는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 왜냐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그냥 민간에서 사람들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민간에서 사람들이 사면 통화량은 안 늘어나요. 통화량은 안 늘어나죠. 그냥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간 것뿐이니까. 근데 이 정부가 이 돈을 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려. 정부 지출을 늘리고, 이 정부 지출을 늘리면 역시 또 수요가 증가해. 또 총수요라고 그러는데, 정부 지출을 늘리면 또 수요가 증가해. 우리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이제 국공채로 이제 돈 얻어가지고 막 이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뭐 지난 정권 때 이제 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이런 정책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출을 하면 정부가 이제 뭐 민간에서 뭐 사업을 하려면 물건도 사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민간 기업한테. 그러니까 그게 다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서 마찬가지로 물가가 높아져요. 이런 식으로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다. 수요가 원인이 된 인플레이션이다. 요거를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비용 인상.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인상돼서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거는 진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중에서 최악이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 견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막 지출을 확대해. 그래서 정부가 막 사업하고 우리 뉴딜 사업처럼 막 다리 짓고 이래. 그래서 민간의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면 어쨌든 그 생산량은 늘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GDP는 늘어난다고. 좋은 면도 있어. 근데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우리 그냥 수요 공급 곡선으로 따졌을 때 요거라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거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뭐 자동차 시장이나 뭐 어떤 특정 시장에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우리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떨어졌었죠. 근데 이거를 국가 경제 전체로 놓고 본다는 거야. 국가 경제 전체에서 비용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제시문에 나온 원자재 가격 같은 게 올라가. 원자재라는 건 여러분들 생산에 쓰이는 기본 자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거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 실리콘이 원자재겠죠. 그 실리콘도 우리가 구매를 해와야 돼요, 외국에서. 우리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제 반도체 같은 거 생산할 때 희토류라는 되게 희귀한 토지에서만 나는 그런 광물이 있어요. 그 희토류가 있는데 그 희토류 수출은 중국이 거의 90% 가깝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희토류 가격을 올려버리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제 전체의 거의 모든 거의 생산 비용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비용이 거의 다 올라가서 그러면 그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의 비용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수입하는 기업의 비용이 올라가니까 얘가 그 윗단계 공급자한테 팔 때도 가격을 올려. 얘도 가격을 올려. 얘도 가격을 올려. 왜냐면 비용이 비쌌으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 전체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어떤 생산 비용 인상으로 총 공급이 감소함으로써 물가는 상승하고 GDP는 떨어지는 최악의 현상입니다.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침체 요 두 가지,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동시에 쌍방으로 일어나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7글자로 초성 게임 한번 할까? 이렇게 부릅니다. 선택 깊이. 오, 좋은 추측이었어요. 그런 과감한 시도 좋아요. 스테이크 아닙니다. 아,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까지 했나? 그냥 알려줬으면 됐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스태그네이션이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GDP가 감소하는 게 스태그네이션인데 일반적으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늘어나. 수요가 늘어나서 GDP는 늘어나는데 물가도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 나쁜 거 섞여 있어. 근데 쟤는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야. 그냥 나쁜 거 다 섞여 있어. 경기는 파탄, 물가는 올라. 우리 내 당장 경기가 안 좋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는데 저 레모나는 점점 더 올라가서 2,000원, 3,000원, 만 원이 되는 거야. 최악이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고, 여러분들은 참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저는 IMF를 어렸을 때나마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비극적 역사를 그래도 한 번을 어린 애로서지만 경험을 해보긴 했어. 여러분들은 모든 비극적인 것들이 다 지나가고 태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닷컴 버블도 다 지나가고 했었고, 그래서 닷컴 버블이 한 2000년대 그때쯤에 터졌는데, 이제 2000년대 그 Y2K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IT 회사들이 그냥 폭망을 했단 말이야, 주식들이. 그래서 그거 산 사람들이 이제 그지 되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다 지난 여러분들은 이제 행복한 세대에 태어난 것이고, 저도 목격하지 못한 스태그플레이션, 말로만 듣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도 막 그 이스라엘, 이란, 여기 그 팔레스타인은 핫하잖아요. 맨날 싸우잖아. 아니 맨날 지고 왜 싸우는 건지 몰라.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나름의 자기네들의 이유가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때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유일하게 가진 무기가 이 석유란 말이야.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애들은 진짜 석유 부자, 진짜 석유 부자들의 막 라이프 인터넷에 찾아보지 마세요. 막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아니 근데 너무 어나더 레벨이라 솔직히 배도 안 아파. 막 석유 부자들의 부는 정말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진짜 막 그 차 같은 거 자기가 막 맞춤형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 사라고 막 페라리랑 포르쉐랑 이런 데 다 찾아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없어가지고 벤츠에 가가지고 1인용 나를 위한 차를 구매해달라. 그래서 막 벤츠에서 막 진짜 생산 비용을 막 한 대에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수조 달러를 들여가지고 막 생산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동의 그 산유국들이라고 하죠. 산유국들이 이제 빡친 거야. 자꾸 미국이랑 이런 데가 건드리니까 그냥 담합을 해서 석유 가격을 그냥 올려버렸어. 너네 팔지마, 싸게 팔지마, 너네도 싸게 팔지마, 먼저 싸게 파는 놈 죽음이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담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원유 가격을 엄청 올려놨고,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국제 경제가 진짜 쭉 폭락을 했죠. 기름 안 쓰는 거 우리 없잖아. 저 에어컨도 기름 쓰고, 자동차도 기름 쓰고, 거의 모든 거에 기름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경제의 전 부문의 물가가 폭등을 한 거죠. 근데 생산량은 떨어졌어. 기름이 잘 안 나오니까. 요게 일어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막
완전 경제 폭망을 한 적이 있었죠.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진짜 경제라는 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되게 이해관계가 얽혀서 일어나는 그 거대한 사건들이 우리 같은 개미들의 삶을 좀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견뎌내면서 잘 이겨내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어. 그런 것입니다. 갈등론적 시각에서 보면 그렇고 기능론적 시각에서 보면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건데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돈을 겁나게 찍어내서 통화량이 늘어나서 물가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1,000원짜리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그래도 좀 비슷하죠. 유동성이 늘어나면 결국에 소비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요거랑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얘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진 않는데 뭐 이런 걸로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비용 인상은 그냥 최악. 중동국 담합 이거 생각하면 돼요. 중동 국가들이 갑자기 원유가를 올려치기 한다. 이거 생각하면 그냥 편해요. 그러면 정말 망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런 세 가지 원인들이 있고요. 자, 인플레이션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들로 결국에 저렇게 총수요와 총공급이 막 변동을 하고 이래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야. 오르는 현상인데 근데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어쩌라고. 물가 오르면 이런 경우에는 신사임당이 많아져가지고 물가도 오르는 거면 내 손에 든 돈도 많고 물가도 오르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비용 인상이나 수요 견인 같은 건 나쁠 수도 있지만 자, 봐봐. 통화 공급량이 많아졌어. 그냥 시중에 돈은 1,000원짜리가 많아졌어. 그래서 내 손에도 1.2배로 많은 돈이 들여져 있고 물건값도 1.2배로 올랐으면 나쁠 게 없잖아. 그냥 전에랑 똑같은 상황 아니야? 그 숫자만 바뀌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비용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13페이지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구두창 비용, 메뉴 비용, 그러면서 화폐의 기능 약화 이런 것들 쫙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공간을 너무 썩어가지고 한번 지우고 근데 이거는 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보고 또 이제 심심할 때마다 봐. 그러면 언젠가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지금 요 정도 그냥 스토리 라인만 익히고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고 풀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정리도 해줄 거예요. 오늘 거는 한 번 더 마무리 정리도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솔직히 이보다 쉽게 설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야. 그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인플레이션의 뭐 악효과, 인플레이션의 뭐 부정적 효과 요거를 알아보자고요. 부정적 영향.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요 구두창 비용하고 메뉴 비용입니다. 이게 읽어보면 좀 허무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이거 읽고 좀 허무했어요. 아니 이걸 지금 비용이라 그런다고 이런 거였는데 이 구두창 비용 그 슈레더 코스트라 그러는데 뭐냐면 물가가 바뀌면 사람들이 이제 막 그 혼동이 오잖아 사회적으로. 갑자기 저게 막 1,200원이 됐어. 이게 1,200원이었다 2,000원이었다 3,000원으로 올라. 그럼 사람들이 막 삶이 복잡해지거든. 돈의 가치가 떨어졌잖아. 저 물건이 비싸졌다는 건 돈의 가치가 반대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돈하고 물건하고 교환하는 거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 부동산 사야겠다. 예금 빼야겠다. 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기 현금 자산을 줄이고 뭐 이런 이동이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냥 물가가 오르고 통화량도 늘어났다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뭘 바꾸고 뭐 선택을 다시 하고 이러느라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 경제 전체 단위로 봤을 때는 꽤나 큰 비용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사람들 구두창이 다른다. 그래서 이 구두창 비용이라고 합니다. 읽고 허무했는데 솔직히 말이 되는 것 같아. 인간의 본성을 생각해 볼 때, 자, 나 하나만 돈을 가진 게 아니잖아. 전 국민이 다 돈을, 화폐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좀 어마어마하죠.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메뉴 비용이라는 건 조금 비슷한 건데, 진짜 이게 메뉴판 바꾸는데 비용이 든다. 요 얘기. 자, 봐봐. 저거 1,200원이면 이제 2,000원이라고 또 올려야 되지. 내일 3,000원 되면 또 메뉴판 또 바꿔야 돼. 이게 계속 바꿔야 돼. 그게 편의점 하나면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식당도 바꿔야 돼. 기업들은 뭐야, 막 가격도 다 바꿔야 돼. 그 전산도 수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메뉴판을 바꾸기 위한 비용인데 이게 진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기회비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구두창 비용, 메뉴 비용 이런 사회적 비용이 일단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3번 화폐의 기능 약화. 그렇죠. 이거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거죠. 화폐 기능 약화인데 화폐 기능 이제 1,000원짜리 이제 막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면 이제 원화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막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폐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 사람만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국제 시장에서는 외환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이게 무지막지한 후폭풍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외국인도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계속해서 원화로 된 주식이나 원화로 된 채권이나 원화로 된 자산을 구입하고 그걸 위해서 원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화가 가치가 떨어진다? 자꾸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 보니까 저 원화는 그냥 휴지 조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얘네가 원화를 팔아버려요.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계속 팔아. 그리고 달러나 엔이나 이런 걸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끼리도 이렇게 사가지고 자꾸 환치기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겠죠.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뭐야?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의 물가가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아이폰 예를 들어서 저 아이폰이 가격이 지금 숫자 연산이 잘 안 되네. 1,000달러 했다라고 치자. 미국에서 1,000달러 했다라고 치면 미국 1달러가 미국 1달러에 1,100원밖에 안 할 때는 1,000달러가 110만 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얘는 여전히 1,000달러야. 아이폰은 1,000달러인데 그래서 1,000달러로 우리나라에 수출이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 물건을 살 때는 만약에 이게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게 120만 원이 된다고요. 똑같이 미국에서는 1,000달러인데. 왜냐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우리가 국제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환율 변화로 인한 물가 인상 요인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의 물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소득 재분배 왜곡. 자, 우리 사회정의 전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소득 재분배 왜곡. 소득 재분배 왜곡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라고 보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여기 나와 있죠.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가정적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 쳐요. 그렇게 그지는 아니에요. 100만 원을 받는다 치는데 물가가 갑자기 1.2배 올라. 근데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원장님한테 가서 12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금 시장에 노동 시장에서 임금은 굉장히 경직된 경향을 가져요. 물가 인상률을 바로바로 반영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자니까 어쨌든 사람들의 소득이 떨어진다. 똑같은 돈을 받는데 그 돈이 가진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실질 소득이 떨어져요. 그 일반적으로 그냥 화폐로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이 그냥 돈 받는 사람들, 이런 좀 서민들은 거지가 되는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뭐야? 이제 우리 어나더 레벨에 있는 저 높으신 분들은 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또 가지고 계셔? 금, 땅, 아파트, 그 중독성 있는 노래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고,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물가가 올라가도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치? 가치는 고정돼 있잖아. 오히려 이것들을 사는데 그 표시되는 돈이 더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가진 부자들은 점점 더 이제 실질 소득의 격차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런 거의 가치는 더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면 나 돈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네. 저 부동산 사야겠다. 빨리 금 사놔야겠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금값은 올라가고 땅값은 올라가고 아파트값은 올라가고 얘네가 가진 소득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이렇게 실질 소득의 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그런 명목 자산만 보유한 이런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더 빈털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의 격차가 더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라는 것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또 이런 현상들이 쫙 일어납니다. 이거 외에도 뭐 수많은 이제 비용들이 사회적 비용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소득 재분배 약화, 화폐의 신뢰성 약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막 구두창이 닳고 메뉴판이 막 바뀌고 이런 비용이 생긴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제시문을 바탕으로 풀 수 있을 겁니다. 풀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보고 일단은 제시문 가를 조금 도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또 환율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일단 봅시다. 자, 이렇게 환율 얘기랑 같이 가제시문, 우리 문제 1번 먼저 봅시다. 문제 1번에 지문 가를 읽고 1번에 지문 가를 읽고 1920년대 독일에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과 영향을 정리하래요. 그냥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초인플레이션이야. 하이퍼 인플레이션.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기에서 나오는 오스트리아 실업자 거지가 영국 아닌가요? 쏘리 맞아. 예리한데요? 자, 영국 거지가 오스트리아의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급 호텔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나 이 두 가지 용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환율 얘기까지 같이 봐야 돼요. 환율 얘기까지. 영국 거지의 얘기들. 자, 봅시다. 일단 지문 가를 쭉 읽어보면 제시문 가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정의 나옵니다. 물가 수준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상. 그러면서 어떤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액수, 당연하죠. 가격이. 이건 당연한 거고, 물가는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한데 모아서 바구니에 모아가지고 그냥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을 낸 거를 물가라 그러는 거고, 이런 물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물가 지수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특정 기준 시점을 기준 시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의 물가를
100으로 넣으면 그 다음 물가가 10% 증가했으면 뭐 110, 뭐 이런 식으로 쫙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냥 정의를 나타낸 내용이었고, 이 문단, 인플레이션이 악화되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얘가 겁나 심해지면 초인플레이션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고, 1920년대 초 독일에서 발생한 초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초인플레이션의 원인 이제 나오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도식화를 하면서 읽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초인플레 원인 뭐야? 그놈의 전쟁, 1차 세계대전 월드워니까 이렇게 약자를 쓰겠습니다. 세계대전의 배상금 때문에 결국에 요걸로 인한 독일 경제의 파탄이 이제 다시 또 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도 당연히 독일이 졌으니까 또 배상금 물 거 아니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요거보다 더 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이 왜 잘 살게 됐냐면 서방 국가들이, 미국이 특히 독일을 엄청 도와줬거든요. 왜냐면 러시아가 강해지면 안 되니까. 소련이었죠, 그 당시에는. 러시아랑 동유럽 전체가 공산주의 소련 연방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까지 먹혀버리면, 독일의 일부 동독은 이미 공산주의 국가였고 나눠져가지고 서독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동독, 서독 이렇게 나눠져서 서독을 진짜 겁나 부자로 만들어줘야만 됐단 말이야, 미국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경계선이 안전하거든. 서독 사람들이 못 살면 얘네가 자꾸 공산주의 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우리 막 인민들을 위하여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배를 불려줘야 돼. 그래서 독일에다 막대한 지원을 하고 이제 막 자동차 산업 부흥시켜주고,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그 덕을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자동차 강국이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의 지원, 마셜 플랜이라는 지원이 있기 전까지는 독일 그냥 핵 그지였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배상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어?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서유럽 국가들과 전쟁을 벌여서 패배했죠. 그래서 승전국들은 보상을 위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부과했는데, 그러니까 배상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안 그래도 전쟁 져가지고 돈 없는데 돈을 어디서 내? 그래서 생각한 게 돈이 없으면 찍어내자, 이건 겁니다. 돈이 없으면, 야 진짜 그래, 이 높은 분들의 발상이라면 참 대단한 것 같아. 없으면 안 되지, 아마 이런. 돈을 찍어내자. 화폐 발행량을 증대시킨 거예요. 화폐 발행량을 높여서 그냥 마르크를 무지막지하게 그냥 찍어냈어. 그래서 독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했죠. 이거 아까 정부가 채권 발행한다 이럴 때 이거를 국채라 그랬어요. 국채라고. 그냥 정부가 사채 발행하는 거야.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했고 중앙은행이 얘를 인수했다라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통화 발행량을 늘려가지고 마르크를 시중에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수단들을 쓴다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자기가 발행한 화폐로 그 채권을 사. 그러면 시중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화폐 발행량을 증가를 시켰는데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이것은 결국 통화 발행량 증가를 통해서 부족한 재정을 조달했음을 의미하는데 결과는 물가 상승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물가 상승이었다라고 하면서 왜 물가가 상승되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제시문에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추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한 얘기 쓰면 되겠죠. 예시 답안에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화폐 발행량 증대로 유동성이 풀려서, 유동성이라는 건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실제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져서 그 많아진 통화량 갖고 우리 뭐해? 내일 당장 물가가 올라가진 않는데 오늘 당장 돈은 많아졌잖아. 소비 늘려, 투자 늘려. 이렇게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서 쫙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야. 이 과정을 이제 빼먹고 얘로 인해서 물가가 늘어났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었는데 1차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 이게 1차적인 원인이야. 근데 요걸로만 끝나지 않았어. 요거 다음에 계속해서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드는 결과가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올랐는데 우리 그냥 수요 공급 원리 그런 거를 이제 개별 기업이나 가게의 행동을 연구하는 걸 미시경제학이라고 해요. 굉장히 작게 본다. 그래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미시경제학하고 달리 거시경제, 국가경제가 되게 재밌는 거는 굉장히 좀 이런 사람들의 기대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재밌어요. 내가 겪는 게 아니니까 재밌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기대 심리를 갖게 돼요. 이 기대 심리 때문에 또 총수요, 총공급이 변동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갖게 된다는 거야. 얘네는 바보가 아니잖아. 우리 계속해서 3천만 원으로 올랐고 4천만 원으로 올랐으면 앞으로 계속 오르겠네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놓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물가가 상승하기 전에 여기 보면 미리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더 가속화된다. 사재기를 하는 거죠. 전 국민이 봉이 김선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해서 사재기를 해놓으면서 그러면서 또 수요가 올라가요. 이 사재기 하는 걸 우리 가수요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대충 들어만 주세요.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가수요라는 거는 진짜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그냥 투기 수요로 사는 걸 가수요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역시 사람은 정말 자기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충실한 존재야. 인간 이런 것도. 사재기를 해서 수요가 올라가서 또 물가가 더 상승된다는 거야. 요걸로 인해서만 상승된 게 아니라 기대 심리 때문에 미래를 반영해서 또 상승을 해. 또 상승을 해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러면서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한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이것은 다시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된다. 자, 끝나지 않아. 영원한 악순환이야. 자, 물가 상승이 되니까 이제 우리 아까 임금은 쉽게 안 늘어난다고 그랬잖아. 내가 이제 100만 원 받았다가 저게 1200만 원 올랐다고 저거 마트 가격표 보여주면서 월급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 그래서 단기간에 쉽게 올리면 안 돼. 결국에는 그래 노동자들도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해. 결국에는 노조를 통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또 이제 물가 상승이 또 오르는 거야. 영원한 악순환이 됐어. 끝나지 않는.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쵸? 왜냐하면 임금이 오르면 기업의 생산 비용이 오르니까 기업은 또 물건을 가격을 더 매겨야 이윤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격이 또 오른다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올리면 또 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화폐 발행이 되면 시중에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대. 막 사고 그래서 물가가 올라.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살펴보면서 또 오르겠네. 그래서 봉이 김선달이 돼. 그래서 물건을 다 미리 사놓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 가격이 오르는데 노동자들이라고 가만히 있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임금 올려달라고 또 이제 막 광화문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물가가 또 올라요. 생산 비용이 올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시경제는 이래서 재밌어요. 하나로 딱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어떤 이런 복합적인 심리가 작용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뭐가 파생돼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겪으면 재미없겠죠. 자, 그렇고 투자의 위축과 기업의 부도로 이어진다 이렇게 나타나면서 일단은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예시 답안에 대해 실어놨을 텐데, 자 페이지 8 9페이지에다가 대체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통화 발행으로 배상금을 요구받았는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는 국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인수했다. 그렇게 해서 통화량이 증가해서 쫙 했다. 이런 얘기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오케이 이런 얘기가 쓰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의 영향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환율의 영향도 봐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문단. 물가 상승이 나타난 더욱 중요한 이유는 환율 절하, 마르크와의 급격한 환율 절하, 즉 환율 상승이었다. 갑자기 절하됐다면서 상승이 됐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마르크와의 가치가 떨어지고 영국 파운드와의 가치가 올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독일에서 물가 상승이 더 심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시경제는 요 1차적인 현상을 보고, 그 다음에 요 기대 심리로 인해서 또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동자 측면도 보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은 국제경제까지 봐야 되는 거야. 국제경제까지 봐야 돼서 정말로 어렵고 재밌는 겁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환율 상승으로 해서 안 그래도 오스트리아 자체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외국인 애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영국인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제 오스트리아 경제를 괴롭히는 거예요. 독일 경제를. 자, 봅시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마르크와의 환율 절하.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물가가 오르면 독일 내에서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독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반응을 해요.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 시장에서 독일 화폐를 팔아버린단 말이야. 독일 마르크화를 매도하는 거예요. 외환 시장이라는 거는 진짜 돈 넣고 돈 따먹는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외환을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원화랑 달러랑 교환하고, 달러랑 엔이랑 교환하고, 이렇게 화폐끼리 교환하는 시장을 외환 시장이라고 해요. 그 외환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 화폐라는 게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갖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 독일 마르크화 저거 이제 쓰레기 될 거야. 그래서 이걸 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른 화폐 대비 마르크화의 가치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공급이 많아지면. 자, 여러분들 같이 있는 거 맞죠? 여기 나 혼자 있고 막 홀로그램 있는 거 아니지? 자, 그러니까 독일 내 물가가 올라가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너네가 진짜 이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부자라서 할 게 그냥 이 돈 넣고 돈 먹는 게 너무 재밌어. 이런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 내가 그냥 엔화도 가지고 있고 달러도 가지고 독일 화폐도 가지고 있는데, 자 봐봐, 독일 화폐 저 가치가 폭락하네? 얘 팔아야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얘 팔고 그냥 엔화 이런 것들 더 사자 이렇게 되고. 그럼 얘 가치는 더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화 대비 독일 마르크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영국 파운드화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영국 파운드화가 예전에 1파운드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마르크였다면,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꾸 이 파운드를 사고 마르크를 팔아치우니까 둘의 교환 비율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1파운드가 이제는 막 1200, 1500, 2000 이렇게 파운드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마르크화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교환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환율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환율이 변하니까 여기 보면 환율의 상승은 수입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환율이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독일 사람들도 영국에서 물건을 샀을 거 아니야. 수입했을 거 아니야. 근데 수입한 게 똑같이 1파운드였는데 갑자기 1200마르크, 1500마르크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아치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는 저 외국 화폐 가치에 비해서 더 떨어져.
그러니까 저 외국 화폐로 표시된 물건의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는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초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영향이에요. 원인은 뭐야? 중앙은행이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화폐 발행량을 증가시켰는데 이 화폐 발행량 증대로 인해서 물가가 이렇게 유동성 증가가 되고 소비 투자가 늘어나서 수요가 촉진되고 물가가 늘어난다. 1번이고 2번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더해가지고 전부 다 봉익임산달 비해가지고 사재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수요가 또 늘어난다. 또 물가가 올랐다. 2번 3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가 이 부대가 다시 온다. 그래서 트럭이 와가지고 임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임금도 올라야지 이러면서 이제 물가가 더 오른다. 생산 비용이 오르니까. 4번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옥은 끝을 모르는 거죠. 원래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한테 등을 돌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사람들이 무슨 자비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을 해주겠어. 그냥 마르크화를 다 팔아치우니까 영국 파운드화 값이 더 비싸져서 영국에서 생산된 거 자동차 1000파운드 하던 거 이 물건을 수입했을 때 가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야. 수입 물가가 늘어남으로써 인플레이션은 더 악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점점 더 악화되는 현상이 이제 심화되는 겁니다. 이런 게 거시경제의 재밌는 특징이에요. 한 번으로 안 끝나. 영원히 막 이제 영원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영원한 건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건데, 자, 이게 원인과 영향을 설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러면 두 번째 요구사항, 영국 거지가 오스트리아에서 왜 최고급 호텔에 왜 머무를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이제 영국과 오스트리아 사이의 문제니까 환율 얘기를 조금 더 해봐라. 요 의도인 거거든요.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문제니까 영국에서는 그지였는데 왜 오스트리아에서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까? 실제로 이랬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당시에 독일인들의 분노가 막 폭발했을 만도 하죠. 저 아무 데서도 발 못 디딜 것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갑자기 갑부 행세를 하니까 열받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유를 한번 봅시다. 경제 되게 재밌지 않아요? 경제 이거 여러분들 진짜 신문을 좀 많이 이거 되게 재밌어요. 경제를 보다 보면 나는 인간의 본성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이 경제학인 것 같아요. 저번에 역선택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나한테 먼저 찾아오는 놈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역선택이라는 걸 통해서 확고한 삶의 철학으로 자리 잡았어. 그래서 2번, 3번 의심하는 습관. 대신에 그 의심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내 사람으로 여겨주자. 이런 그런 스크리닝이라는 철학이 생긴 거죠. 그런 건데 봅시다. 자, 이렇게 보는데 영국 거지가 왜 오스트리아에서 최고급 호텔에 묵을 수 있었을까? 자, 보면은 한국과의 인플레이션이 3년 동안 급속히 진행되어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뭐만 남는다? 해외 자본만 남는다. 그래서 외국인 특수를 늘렸다는 거야. 이거 아까랑 얘기한 비슷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내 물가가 올라가. 독일 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야? 마르크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지. 마르크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화폐도 외환 시장에서 교환이 된단 말이야.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가치가 정해져요. 외환 시장에서
마르크화의 공급이 엄청 늘어납니다. 외국인들이 마르크화를 안 가지고 있으라 그래. 마르크화로 표시된 주식, 채권 이런 거 다 팔아버리고 마르크화로 바꿔가지고 그걸 빨리 팔아버리고 파운드화 같은 걸로 살려고 그래요. 왜냐면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르크화 공급이 올라가면, 공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마르크화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외환시장에서 마르크화의 가격이 뭐야? 환율이잖아. 그래서 파운드화 대비 마르크화의 가치가 떨어져.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치가 떨어진다. 즉 영국인들의 영국 파운드화의 환율, 파운드화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계속해서 영국인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그지인데 독일 내에 이제 독일 화폐로는 엄청난 양의 파운드를 거둘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영국인들의 구매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독일 내에서. 구매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똑같은 파운드화를 갖고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보면 여기 영국에서는 실업자들이야. 그래서 빈민가밖에 못 다녀.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제 문학작품 같은 거, 영국 문학작품 19세기, 20세기 이런 문학작품 읽어보면 뭐 찰스 디킨스의 뭐 올리버 트위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국 빈민가의 거지들의 삶을 아주 잘 다룹니다. 아주 잘 다루고 정말 그 혹독함을 잘 묘사해줘요. 그런데 살아야 됐던 애들이 독일 마르크화로 바꾸니까 갑자기 막 1억 마르크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스트리아에서는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이 다 안 풀려야 정상입니다. 의문이 다 안 풀려야 정상이에요. 뭔가 찜찜해야 정상이에요. 이 설명을 듣고. 그렇죠? 아니, 영국 파운드가 비싸져서 1억 마르크를 얻을 수 있었는데 독일에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어차피 1억 마르크는 별로 가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이 물가 상승률만큼 환율이 그냥 그만큼 오르면 영국인들이 구매력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1000마르크 하던 애가 독일에서 1000마르크 하던 애가 2000마르크로 늘어났어. 그러니까 요 독일 화폐가 2분의 1 가치로 뚝 떨어졌잖아. 그러면 환율도 딱 2분의 1로 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국 화폐가 1파운드에 예전에는 500마르크였는데 요거를 반영해가지고 독일 화폐 가치가 2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이거에 그냥 영국 화폐가 2배로 늘어나는 거야. 영국 화폐가 가치가 2배로 늘어나. 그러면 보자. 예전에는 1파운드가 지금 500마르크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 반 개 살 수 있었죠. 지금은 1파운드 가지고 1000마르크 얻을 수 있어요. 똑같이 반 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구매력이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마르크가 2분의 1로 떨어졌으면 영국 파운드와도 딱 2배 가치만 오르면 그냥 명목상으로 화폐 숫자만 늘어나는 거지 그게 달라지는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었지? 들었길 바래. 간절히 바래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달러랑 원으로 바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요 옥수수 현차가 1000원이었다가 2000원으로 변해.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2배로 뛰면 미국 달러화가 그걸 반영해가지고 1달러에 500원밖에 안 바꾸던 거를 1달러에 1000원이나 바꿀 수 있어. 근데 예전에 500원짜리가 바꿔가지고 1000원짜리 반 개 살 수 있었잖아. 물가가 2배로 뛰었으니까 환율도 2배로 뛰면 여전히 반 개밖에 못 사는 거잖아. 이거에 비례해서 환율이 변하면 구매력의 차이가 없는 거라고요. 이런 이론을 이렇게 세상은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돌아간다라는 이런 이상주의적인 이론을 우리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해요. 이걸 괜히 이렇게 대각선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냥 절대적인 구매력에 비례해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거야.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환율 시장이 막 요동쳐가지고 이렇게 독일 그지가 오스트리아에 와서 부자가 되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환율은 똑같은 물건이면 전 세계에서 똑같은 어떤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구매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환율의 그 명목상의 차이로 인한 차이는 장기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투기로 인한 차이는 장기적으로 없어지고 딱 물가 상승률만큼만 이렇게 환율이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력 차이는 없다. 그러니까 환투기꾼 너네 장기적으로 수익률은 0이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는 장기가 도대체 얼마나 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충분히 합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반응할 만큼의 기간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일몰일가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전 세계에서 가격이 똑같다. 1달러, 1,000원, 2,000원으로 올랐으면 환율도 그에 맞게 변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나 한국에 있나 부담은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라고요.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이렇게 변하는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엄청나게 출렁여요. 장기적으로는 구매력에 맞게 변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이유 때문에 그 단기적인 출렁임 때문에 영국 거지들이 독일에 와서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봅시다. 자,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서 물가가 변동한 만큼만 환율이 변했으면 영국인들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환율이 그 똑같이 변하니까. 근데 환율이 그보다 더 변했다라는 거죠. 영국 파운드 가치가 그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기대치보다 더 출렁였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환율은 그냥 돈 넣고 돈 먹는 거잖아. 거래하기가 쉬워요. 근데 물가가 오르는 거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 변동 속도보다 환율 변동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가 변동 속도랑 똑같이 환율이 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영국 그지들은 오스트리아 와도 그지야. 근데 환율이 엄청 빨리 변했다는 거지.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1,100원, 1,100원에서 1,200원 이렇게 변한 사이에 환율은 그 기대 심리를 반영해가지고 막 2배로 뛰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 파운드가 가진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뭐 이론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가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 다시 한번 5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 9페이지로 가보면 써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다가 외환시장에서 독일 마르크화 대비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급상승해서 영국인들이 마르크화로 환전할 경우 구매력이 막강해진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뭐냐? 물가는 환율에 비해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인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기 한참 전에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기 한참 전에도 환율은 그걸 예측해서 미리 변동한다는 거지. 그래서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더 빨리 뛰는 거야. 그래서 얘가 2,000원으로 올라가기 전에 얘는 2배로 뛰니까 이거 가지고 독일 마르크화로 바꿔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 거죠. 얘는 아직 속도가 느려서 1,100 마르크로밖에 못 따라왔는데 얘는 2배로 늘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 개밖에 못 사는데 지금은 1.1개 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동 속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율은 그냥 숫자 도름이잖아. 근데 물가는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돼서
그리고 또 구두창 비용 이런 것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되게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늦게 변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환율이 급변동으로 인해서 여기 마르크와 대비 파운드와 가치는 오스트리아 내의 물가 변동보다 빠른 속도로 변동되었다 이거인 거예요. 환율 변동이 더 빠르게 일어나서 그래서 영국인 그지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빈민가밖에 못 전전하는 애들이 독일에 오니까 그냥 5스타 호텔에 머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독일 사람들이 열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저것들 막 장기 임대를 해줬잖아. 영국인 실업자들한테 장기 임대를 해줬대. 너네들 그냥 호텔에서 살라. 그냥 열받죠. 갑자기 막 자기 나라에서는 사지도 못하는 애들이 막 갑자기 와가지고 저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히틀러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 역사적으로 거대한 재앙이었고 엄청난 인류의 그 재앙이었고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안 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교훈을 얻고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 역사를 안 배우면 똑같은 짓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절대 그런 짓을 할 가능성이 없는 고결한 존재라면 역사를 왜 배우겠어요? 배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인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왜 저렇게 멍청한 연설에 독일 국민 88%가 넘어갔을까? 저 때는 다 바보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어떤 경제의 현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어떤 끔찍한 하나의 사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자, 2번 문제는 간단한데 간단할 거예요 아마. 아까 했던 거에 반대 얘기니까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나에 나타난 현상의 원인을 서술하고 나에 나타난 현상의 원인을 서술하고 그래서 나현상 원인 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원인과 그 대응 방안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의 효과 통화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라고 합니다. 자, 나에 나타난 현상, 병목 현상이라는 현상이죠. 일단 나 현상을 보겠습니다. 병목 현상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조금 처음엔 좀 비슷합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상승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병목 경제, 버트넷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원금 확대 요게 원인이 됐다고 하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뿌렸다. 지원금 확대로 통화량이 많아졌다. 아마 이 지원금 확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아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겠죠. 추측한 건데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은 이거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서 통화량이 늘어난 거죠. 아까 처음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독일 상황이랑. 근데 그 규모만 좀 다른 거지. 그래서 대출 지원한 등 많은 돈을 뿌렸고 그래서 백신 접종 어쩌고 저쩌고 자시고 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됐어? 통화량을 푸니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생겼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수요가 늘어났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났어.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참아왔던 소비를, 그래서 보복 소비다 이런 말도 있었죠. 코로나 끝나고 2022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견뎌낸 국민들이 막 보복 소비를 하면서 무섭게 뭐 물가가 치솟고 있다 이런 말도 있었었는데 이럴 정도로 막 이제 복수하듯이 소비를 막 하는 거야. 이제 못 갔던 공연도 다 가고 막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기업이 소비 부진에 대응해서 줄였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한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거야. 현실 경제는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그냥 미시경제학처럼 저절로 따라서 오르지 않아. 균형 거래량으로 막 저절로 가지 않아. 이게 막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수요가 늘어났는데 뭐야? 원자재의 공급은,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자재 수요도 늘어나겠죠. 원자재 수요도 늘어나겠지. 뭐 냉장고, 뭐 TV, 스마트폰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 재료가 되는 철강, 구리, 실리콘 이런 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원자재 수요는 늘어났는데 뭐야? 원자재 공급은 그냥 그대로 있었어. 그러니까 원자재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은 그대로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거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원자재 가격이 늘어나서 이제 비용 인상으로 비용 인상이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이걸 물가라고 하고 이거를 총 생산량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총 수요가 늘어나니까 얘가 늘어났어. 총 수요가 늘어났는데 여기서 자, 총 수요가 늘어났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또 원자재가 부족한 거야. 물가 수준이 총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 수준이 요런데 잠깐만요. 그래프가 꼬였어요. 다시 한번. 쏘리. 자, 이렇게 되고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있으면 총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총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지 못했대. 그렇게 쫙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이 못 따라온 거야. 공급이 못 따라오니까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그 사이에 상승을 해버린 거야. 수요는 이렇게 쫙 증가했는데 공급이 못 따라오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만히 있는 얘까지 이동을 한 거야. 공급 곡선까지 왼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 곡선까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공급 곡선이 움직인 정도가 커지면 생산량도 예전보다 떨어지고 물가도 예전보다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데 공급 곡선까지 같이 이동하는 거야. 이게 국민 경제를 분석할 때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서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미시경제에서는 수요 곡선 움직이면 수요 곡선만 움직였잖아.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는 수요 곡선이 움직이면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면 공급 곡선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는 더 올라가고 GDP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병목 현상이라는 게.
그래서 대표적인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급증했고 구리 생산 세계 1, 2위인 칠레와 페루는 광산체 구리 더뎌져 구리 공급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해서 이거 10페이지에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대와 공급 감소가 결합된 현상을 지금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10페이지 보시면 팬데믹 기간 동안 각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렸고 그리고 이것을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서 시중 통화량이 확대했어요. 여기까지는 비슷해. 통화량 확대로 유동성이 늘어나. 그래서 소비 및 투자 심리가 확대되고 여기서 수요가 늘어난단 말이야. 수요가 늘어나는 것까지 비슷해. 근데 수요가 늘어나면 원자재 수요도 늘어나는데 원자재 공급이 이걸 따라가지 못했어.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로 인해서 수요만 오는 게 아니라 공급 곡선도 공급도 같이 떨어져. 비용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결합돼서 병목 현상. 그러니까 이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안 이루어서 공급이 막혀버렸다. 이래서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들 이거 대략적으로 뭔 소린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설명은 못 할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필사해보고 이러면 무슨 과정인지는 대략 이해를 할 거라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이로 인한 효과. 이로 인해서 연준이 이제 정책을 펼쳤죠. 연준이 정책을 펼쳤는데 이 연준 정책을 여러분들 뒤에 읽어보시면 쭉 나옵니다. 통화정책 해가지고 통화정책 이제 16페이지 이후부터 쫙 나오는데 18페이지 이후부터 쫙 나오는데 간단히 말해서 그런 거예요. 요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이 통화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게 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기준금리를 조절함으로써 화폐량을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야?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연방준비은행 여기서 금리를 1.25에서 1.5%로 조정했다. 그리고 연준은 내년 말 금리 예측 수준을 2.75%까지 증가시켰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거잖아. 이 기준금리라는 거는 그 한국은행에서 딱 임의로 정한 어떤 숫자입니다. 어떤 금리를 기준금리로 해서 저 금리, 초단기 뭐 금융시장이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금리 지표를 기준금리로 삼아요. 저 금리를 이 수준까지 올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시장에서 조작을 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뭐 채권을 팔고 사고 이렇게 해서 그 금리를 바꿔놔요. 그래서 저 금리를 저렇게 타겟팅하자 이렇게 해놓는 그 특정 금리를 그냥 기준금리라 해요. 기준금리를 바꿈으로써 여기서 기준금리를 높임으로써 뭘 하려고 그런 거예요? 높임으로써 시중 통화량을 떨어뜨리려고 한 거겠죠.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유추해봐도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야. 뭐냐면 아까 인플레이션이 원인이 통화량 늘어나서라며. 그러면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더 늘리려고 할까 줄이려고 할까?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통화량 축소를 유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이 통화량 축소를 통해서 결국에 유동성 감소로 아까의 반대 과정이겠죠. 유동성 하락으로 소비 투자가 적어지고 그렇게 해서 물가가 조금 낮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런 통화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를 낮추기 위한 이런 통화정책을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서 시중 통화량을 낮추려고 한 겁니다. 그로써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물가가 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려고 하면 그거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요거랑 반대말은 확장적 통화 정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는 걸 말하죠.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해서. 근데 여러분들 뭐 좀 의문이 들지 않아요? 확장적 통화 정책은 왜 할까? 긴축적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해결하려고 그러잖아. 그럼 확장적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부작용은 있지만 대신에 단기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 침체 문제를 해소하려고. 경기 침체 문제를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유동성이 늘어나면 뭐야? 소비 투자가 촉진된다 그랬잖아. 소비 투자가 촉진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기업들도 생산량을 늘리겠죠.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니까 고용도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소비 투자를 반대로 촉진해서 수요를 늘리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확장적 통화 정책을 펼치고 반대로 긴축적 통화 정책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항상 요 실업과 물가 요 두 가지를 놓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한참 심했을 때는 요 확장적 통화 정책 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풀어가지고 소비 늘렸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끝나니까 물가 상승이 엄청나지니까 다시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다시 빨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유동성을. 그런 식으로 높으신 분들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저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먼 미래에는 AI가 다 하겠죠. 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기대효과는 이렇다는 거야. 기대효과는 요거야. 인플레이션 해결하려고 한 건데 부작용이 또 있어. 부작용이.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 그거를 우리 10페이지에서 한번 보자고. 이건 모의논술이라서 성신여대 발표 답안은 없고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쫙 보면 금리 인상으로 2문단, 10페이지 2문단 자국 화폐 투자 가치가 높아지며 외환 시장에서 수요가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자 오케이. 자 여기서 금리 인상으로 자국 화폐 투자 가치가 올라가면 외환 시장에서 수요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낮아지며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화 정책은 그렇죠. 여기서 통화 정책은 수요 측면에서만 물가 압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데 통화 정책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져요. 통화 정책이 근본적 한계를 가지는 게 뭐냐면 얘는 봐봐. 우리 아까 이 병목 현상 여기 보면 수요도 늘어나고 공급도 감소해서 물가가 더 오르는 경우였잖아요. 근데 뭐야? 이 긴축적 통화 정책은 이 수요만 다시 되돌려 놓는다고요. 얘만 다시 이렇게 얘만 다시 헷갈려. 얘만 다시 이렇게 되돌려놔. 여기까지 되돌려놔. 그래도 물가는 여전히 높죠.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런 거야. 우리 생각을 해보면 아까 봐봐. 우리 병목 현상 수요가 늘어났어. 코로나 끝나고 돈 엄청 많이 푸니까 원자재 수요 늘어났어. 아이폰 사람들이 막 무지막지하게 사니까 저 실리콘 가격이 팍 올라서 모든 물가가 다 올랐어. 실리콘이 공급이 아직 안 돼. 광물 공급이 충분히 안 돼. 그래서 물가가 더 올랐단 말이야.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올랐어. 근데 중앙은행이 저 통화정책에서 소비랑 투자를 촉진한다고 해서 원자재 공급이 늘어나냐고요. 원자재 공급은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이 통화정책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고 일단 한계점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 못해. 공급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문제를 원자재 가격은 그대로 높다란 말이야. 인플레이션이 별로 해소가 안 돼. 근데 수요가 감소하니까 인플레이션은 별로 해소가 안 되는데 뭐가 감소해? 생산량이 감소하죠. 경기 침체를 일으킨단 말이야. 소비가 부진해지니까. 유동성이 떨어져서 소비가 부진해지니까 물가 문제는 별로 해결 못하면서 경기 침체까지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 감소로 인한 물가 문제를 해소 못하고 수요만 감소시키니까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수요가 떨어져서 소비가 부진해져서 경기는 더 하락세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아까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물론 얘가 줄어들었으니까 조금은 낮아졌겠지. 물가가 조금 낮아졌겠지. 근데 많이 낮아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경기가 폭삭 망하는 거. 물가는 높고 경기는 망한다. 아까 뭐였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물가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물가 문제는 별로 해소 못해. 수요가 감소하니까 조금은 줄어드는데 별로 해소 못한단 말이야. 근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수요가 감소해서 뭐야? 경기가 침체돼. 그러니까 물가는 높고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되니까 항상 우리 그냥 이렇게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그냥 따라다녀. 그러니까 돈의 가치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은 그냥 국내에서 돈의 가치잖아. 상품과 돈을 바꾸는 가치잖아. 근데 우린 국제경제도 항상 생각해야 돼. 돈과 돈을 바꾸는 가치도 생각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나타나면 뭐 일어난다 그래서 귀신같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돈 팔아치운다 그랬잖아. 이 독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돈 가치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팔아치워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팔아치우는데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 요건 제가 쓰긴 썼는데 3페이지에 보면 한국은행이 1.5%까지 올렸죠. 금리를. 이건 여러분들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이거는 실전에서 여기까지 물으면 진짜 그냥 그 학교 가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면 그래도 간접적으로 도움은 됩니다.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은 1.5%까지 올렸어. 미국 연준은 2.75%까지 올렸어.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뭐예요? 금리가 높으면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달러랑 원화 중에 뭘 더 좋아하겠어? 달러를 더 좋아하겠죠. 왜냐면 달러로 표시된 거를 자산을 사면 금리를 여기 2.75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금리도 저절로 올라가요. 왜냐면 그것들을 반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더 높다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은 원화를 팔아치워가지고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사고 싶은 거야. 왜냐면 똑같은 자산이라도 이자율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똑똑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돈밖에 모른다는 건데 인간이 원래 이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디커플링이 됐다 그래서 탈동조화가 됐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더 빨리 움직이니까 미국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원화 대비 원화에 비해서 미국 화폐 가치가 이러면 올라가겠지. 그러면 뭐야? 미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환율이 증가할 거 아니야. 원화 대비 미국 화폐 가치가 증가하면 달러 환율이 증가한다. 달러 가치가 증가하면 결국에 뭐야? 우리나라에 무슨 피해가 와? 우리나라에는 달러 가치가 증가하니까 미국 저 아이폰 똑같이 미국에서는 1,000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국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만 정책을 한다고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잖아. 미국도 하잖아. 근데 미국이 더 크게 올렸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잽싸게 귀신같이 아까 환율 시장이 그냥 국내 시장보다 더 빠르게 반응한다고 그랬잖아. 진짜 환율 시장은 정말 그 귀신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잽싸게 그냥 원화를 팔아치우고 미국 달러를 살 거란 말이야. 그럼 환율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국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미국은 조금 그래도 좋아질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다시 또 수입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야. 기껏 물가 좀 잡아놨더니. 그래서 물가를 잡긴 잡는데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별로 못 잡아. 그 상황에서 소비 투자 부진해지니까 수요 감소로 경기가 침체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 게다가 미국 화폐 가치가 더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미국 물품 살 때 수입 물가도 올라가네. 물가 다시 또 올라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젠장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경기만 침체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10페이지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인데, 긴축적 통화 정책만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급 분족을 해소 못하지. 긴축 정책을 한다고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떨어질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 공급 문제를 해소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막 원자재 가격이 높은데 수요는 감소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더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면 미달러 가치가 다시 증가해.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한국은 또 다른 문제점도 겪는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겪는다. 그래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나마 완화했던 물가 상승도 다시 또 올라가게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밌죠? 이렇게 인간과 경제의 행동을 이렇게 배운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재밌어요. 재밌고 언젠간 재밌어질 거라고 기대해요. 여러분들 이 정도를 다 알고 설명해야 될 정도로까지 요구되는 학교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복습해 보시면서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총 수요, 총 공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총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뭔지, 총 공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화량이 풀리면 유동성이 증대돼서 소비와 투자가 촉진되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리고 확장적 통화 정책과 긴축적 통화 정책이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물가가 또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다 하려는 거네, 그게. 어쨌든 대략적으로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자세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이거 제 예시다방 보면서 한번 이번 주말 첫 번째는 가볍게 볼 거니까 예시다방 보면서 한번 개념을 배운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이걸 완벽하게 쓴다 이런 생각. 그렇게 하시고 주말에 청소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산 못 받았던 인원들 있나? 정훈이. 그리고 못 받았던 인원들 손을 들어보세요. 오늘 진행할 테니까. 그래서 받았지? 네. 정훈이만 못 받았나? 소연이 받았고 사람이 다 받았고. 오케이. 하자. 게임을 끝내자. 소재를 갖고 오세요.